조선의 근대는 격동의 시대였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을미사변 등 조선 국내 정치는 걷잡을 수 없이 회오리쳤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 다툼은 치열했다. 그 복잡한 전국의 한가운데에 늘 그가 있었다. 흥선대원군. 그를 비추는 밝은 빛과 그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가 본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바라볼 때 일정한 시각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훌륭한 인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조선의 근대, 격동의 시기 한가운데 있었던 흥선대원군입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은 흥선대원군을 객관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흥선대원군을 재발견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흥선대원군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인물이다. 오랜 세도 정치를 타파한 사람, 파라코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서 아들을 왕으로 만든 사람, 가야금과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예술가. 과연 어떤 것이 진짜 흥선대원군의 본 모습일까? 네, 오늘 우리에게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영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지금 문영궁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사셨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이 1864년부터 네. 한 10년 동안 그 당시 조선의 정치를 좌우하던 그런 그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신 다음에는 이곳에서 칩과다시피 이렇게 머물던 그런 그 장소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원군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대원군의 죽음과 함께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그 운명을 맞았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네. 자, 그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곳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한번 가시죠. 가보실까요? 네. 1800년대 조선 후기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과 부패로 점철된 시기였다. 순조, 헌종, 철종 등이 계속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르며 안동 김씨, 풍양조 씨와 같은 외척들이 60년 동안 권력을 휘둘렀다. 그들은 왕족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다. 그 무렵 흥선군 역시 왕족이지만 안동 김씨의 서슬퍼런 권세에 눌려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히 알려진 것처럼 그가 파라코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교수님, 그 당시에 예. 흥선대원군은 예. 상갓집 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자신을 위장했다라는 설도 있고 예. 뭐 아니다라는 예. 설도 있거든요. 그 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 대원군과 관련해서 네네. 상갓집 개라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니고 일제 시기에 그 운영궁의 봄이라는 소설을 썼던 김동인 씨의 영향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한때는 이분이 네. 이 종친들 가운데 모범이 두는 이런 인물이다. 이런 칭찬을 받기도 했던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철종실록에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은 홍문관 부교리 김영수. 홍문관은 선비들의 여론을 임금에게 전달하는 기관 중 하나였다. 물론 흥선군이 겸손하게 몸을 낮춘 것은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차남 명복을 보위에 올리기 위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신정왕후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역사의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이 신정왕후가 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을 왕에 올리는 데에는 자기들 풍양조 씨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은 안동김 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김 씨도 이 고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 그리고 대원군 세력의 노력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안동김 씨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풍양조씨 가문의 신정왕후와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고자 했던 대원군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던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흥선군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권례의 환관이나 궁녀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했고 조대비의 조카와 먼저 친해진 후 조대비와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어린 명복이 12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종이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의 아버지가 수렴청정을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대원군은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안동김 씨 세도 정권을 무너뜨리고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다. 안동김 씨 세력을 쫓아낸 자리에는 당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관리를 선발해 정치 기강을 바로 세웠다. 1865년 3월 조선 유림사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노론의 본거지와 같았던 만동묘를 철폐하라는 것이다. 60년 세월 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세력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원 철폐. 당시 서원은 양반 사대부들의 부정부패와 적폐의 온상이었다. 대원군은 전국의 서원 중 47곳만 남기고 600여 곳의 서원을 모두 없애버렸다. 또 서원 철폐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볼까요? 네. 서원을 통해서 지방의 사족들은 중앙으로 이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토대로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서원마다 이 붕당들이 생기는 거죠. 정치 세력들이 생기면서 각각의 여론을 형성하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당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끄러웠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액서원이라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면역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네. 게다가 서원전도 내려보냈고 토지를 주는 거죠. 토지를 이제 주변의 토지를 서원에 기속되게 해주는 거고 네. 그리고 노비도 하사를 하고 그러니까 서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기득권을 지키려는 양반 사대부들의 반발이 엄청났다. 하지만 사대부들의 반발에도 흥선대원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이 한마디로 눌러버렸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대원군은 또한 부정부패와 전횡을 휘두르는 공간으로 변질돼 버린 비변사를 폐지해버렸다. 대신에 의정부를 부활시켜 행정은 의정부로, 군사는 삼군부로 분리했다. 그리고 두 기구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비변사가 이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제까지도 관장을 하면서 조선의 행정 체계가 흐려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비변사에는 척족 정권의 중요 인사들이 대거 비변사에 들어와서 국가의 정무를 다 자기들이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왕권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 척족 정권의 그 정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축소 내지는 약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도 권력 타파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주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삼정의 개혁. 삼정이란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의 핵심을 이루었던 세 가지 제도인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한다. 세도 정치기 때는 관리들의 비리와 수탈로 인해 삼정의 폐단이 극심했고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삼정을 개혁한 것이다. 일테면은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호포제라 그래서 양반들에게까지 군포를 걷어들인다든지 그리고 면세전을 운영하고 있었던 양반들에게 면세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면세전도 가려내고 또 은결지라 그래서 몰래 경작하는 그런 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땅까지 색출을 해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세 질서를 바로잡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폐단 같은 경우에는 사창이라 그래서 각 마을 단위로 창고를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서들이라든지 서리배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향촌의 대표자 우두머리가 이 사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고리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질서를 잡는 그리고 암행어사를 수시로 파견해가지고 그게 잘 시행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그런 개혁 정치를 추진을 하고 실행을 했죠. 하지만 강력한 왕권을 회복하려던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권이라는 무리수를 둔다.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은 임진왜란 후 2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방치된 경복궁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받는다. 말이 기부금이지 사실은 반강제로 돈을 거둬들인 것이다. 경복궁 중건에는 상식을 초월할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당시 조선 왕조의 1년 평균 수입은 10만에서 50만 전 정도. 그런데 경복궁 중건 비용으로 무려 750만 전을 사용한 것이다. 공사 기간은 무려 3년 2개월. 게다가 공사 도중 2번이나 화재가 났으며 완공은 대원군 사후에 이루어졌다. 비용뿐만 아니라 경복궁 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양반들의 묘지에서 나무들을 베어다 썼다. 이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양반은 물론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듣게 된다. 결국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킨다. 최익현은 그동안의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며 2번의 탄핵 상소를 올린다.
그 두 번의 내용이 다 뭐냐 하면은 원납전을 징수하고 도선문세 내고 경복궁을 중건한,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너무 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서원을 철폐하고 그럼으로써 의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파괴되고 지금 이 나라가 기강이 문란해졌다. 최익현의 상소로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대원군은 집거에 들어가고 바야흐로 고종의 친정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이때부터 고종과 흥선대원군,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시작된다. 특히 며느리인 명성황후와의 대립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근데 사실 흥선대원군 이야기를 할 때 명성황후와의 갈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둘은 왜 대립을 하게 됐을까요? 그 점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사에 내려오는 것을 거스로는 네. 그 대원군이 명성황후의 그 소생이 아니라 궁인 이씨 소생이었던 완화군이라는 아이를 갖다가 원자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그냥 야사인 것 같고 그런 대원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성황후가 역할을 확대하고 자기 집안 피부치들을 끌어들여서 관료로 삼고 그러면서 정계의 민씨들이 대거 진출하고 이런 것은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스러웠을 겁니다. 네. 아마 근본적인 갈등은 두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원군으로서는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영민씨 일족이 다시 새로운 세도 정권으로 등장하는 것, 네. 그 자체를 정말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은 이모군란 때문이었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 그렇게 대원군의 2차 집권이 시작된다. 하지만 다시 잡은 권력은 불과 한 달밖에 가지 않았다. 이모군란의 여파로 피신해 있던 명성황후의 국상을 선포해버린 흥선대원군. 이 일로 고종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대원군이 청나라 군대에 납치돼 끌려간 것이다. 이후 3년 동안 감금된 채 통한의 생활을 보낸다. 청나라 보정부에 유폐된 흥선대원군. 그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글을 쓰고 난을 그리는 일로 고단하고 괴로운 심사를 달랜다. 추사 김정희로부터 글씨와 그림을 배운 그는 빼어난 예술가이기도 했다. 스승이었던 김정희조차 예서와 묵란에서는 대원군이 조선에서 최고라고 극찬했을 정도였다. 이 뿌리가 드러난 이런 그림, 그걸 이제 노근란이라고 그래요. 네네. 뿌리가 이제 다 드러난 1882년 이모군란 직후에 청나라 천진의 보정부로 유폐되어 가게 되는데, 유폐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속으로 한탄을 하면서 이 뿌리가 드러난 난초와 같은 그런 이제 실권을 잃어버린 그런 그 스스로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후 청나라에서 환국한 흥선대원군은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원군과 고종, 대원군과 명성황후 사이의 대립을 이용하여 패권을 쥐고자 했던 주변 강대국들의 암투도 끊이지 않는다. 한편 대원군은 갑오개혁을 통해 일본군의 호의를 받으며 경복궁으로 돌아오면서 3차 집권이 시작된다. 하지만 대원군의 정치적 구상과 일본 측의 구상이 달라 서로 갈등이 빚어진다.
게다가 경기 남부에서는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 대원군은 이제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현재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군대를 파견해서 청나라 군대와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만약 청나라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일본이 한국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계속 자기 요구 사항을 이제 거부하는 이 일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방책을 이제 구사를 했습니다. 그런 방책은 이 북쪽에 있는 청나라 군대를 남쪽으로 끌어들이고, 네. 그리고 삼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있는 동학 세력을 갖다가 서울로 끌어들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군대를 괴멸시킨다, 몰아낸다, 네. 이런 전략을 구사한 거죠. 하지만 그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이 일로 그는 정계에서 은퇴하게 된다. 흥선대원군을 평가할 때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그의 쇄국 정책이다. 그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만 바라볼 문제일까? 병인년에 벌어진 천주교인 박해는 이후 프랑스 군대의 침공에 빌미를 제공한다. 프랑스 정부는 병인 박해를 일으킨 책임자 처벌과 함께 통상 수교를 맺자고 요구해온다. 흥선대원군은 그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두 나라 사이에 격전이 벌어진다. 결과는 조선군의 승리. 조선 조정이 처음부터 이양선들을 적대시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식량도 보내주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1866년 미국의 무역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며 육지에 상륙해 약탈을 벌인다. 이에 화가 난 백성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해 불살라버린다. 5년 후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구실로 쳐들어와 통상을 요구한다. 이때 흥선대원군은 미국의 통상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강화도에서 격퇴한다. 바로 신미양요다. 대원군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 중국의 상황도 대단히 이제 유세가 침략을 해서 중국을 점령에 들어가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대원군으로서는 그게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겹치는 이제 모양새니까 대원군으로서는 조선의 이제 국권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양 세력을 막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대원군이 나라의 빗장을 단단히 지르게 된 사건이 발생한다.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다. 엄격한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이는 조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공분을 샀다. 두 번의 양요를 치른 후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운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군사 부분에서도 신식 무기를 개발하는 등 조선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두 차례 양요를 겪고도 서양은 오랑캐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거두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서양보다 우리가 무기, 군사면에서 열세란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이면에 들어있는 대원군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반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우리 조선도 서양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추진해 나갔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처럼 영욕의 세월을 살았던 흥선대원군은 1898년 2월
79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한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아들을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부친과 거의 의절하다시피 했던 고종은 부친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않았으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사회 부정부패를 좀 일소를 하고 그 중에는 이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서민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개혁 정치를 폈기 때문에 네. 개혁적인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세가 개입하는 여지를 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네, 물론 네. 누구나 다 그럴 수 네. 있지만 그런 큰 빛과 큰 어둠이 함께 존재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도 네, 들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격동과 혼란의 시기였다.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쟁과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끊임없는 침략의 시도 속에서 그는 늘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 결과들이 모여 역사를 이루었으며 그 역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역사란 이렇게 다양한 맥락과 관점에서 봐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공로와 과오 역시도 당시에 다양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의미 있는 역사적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